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발견한 그 작은 변칙성이 제 학문적 직감을 자극했어요. 글로벌 무역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한 나라의 그래프를 보고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죠.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튜 콜린스,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로 명성을 쌓아온 학자로 30년간 세계 경제의 흐름을 관찰해왔어요. 그런 제가 이런 데이터를 놓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이런 추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제 연구실 조교인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고개를 갸웃했죠. 이건 기존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으니까요. 하버드 강의실은 이날도 평소와 같이 200여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제경제학 강의는 항상 인기가 높았죠. 이날의 주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글로벌 영향이었습니다.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동아시아 수출국들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특히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더욱 취약하죠. 그때 뒷자리에서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히로키 다나카, 도쿄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경제학과 석사과정생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나라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수 시장도 작은 국가가 이런 글로벌 위기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 경제였고 이런 무역 분쟁 상황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타당한 의문입니다. 한국은 확실히 취약한 위치에 있죠. 수출 의존도가 GDP의 40%에 달하고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니까요. 강의를 마치고 교수 연구실로 돌아와 다음 주 제네바 국제경제포럼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이니 만큼 완벽해야 했어요. 다시 한번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그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은 평균 12% 감소했지만 한국의 부산 항만은 오히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통계적 착오일까요? 밤늦도록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해상 물류 처리량이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늦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 제네바행 비행기를 타기 전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포럼 발표 자료에 넣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네바 국제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가장 명석한 두뇌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단상에 오르기 전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다소 논쟁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다음 발표자는 하버드 대학교의 매튜 콜린스 교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울려 퍼졌어요. 단상으로 걸어가며 객석을 살폈습니다. 옥스포드, 베이징대, 도쿄대 등 세계 유수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앉아 있었죠. 글로벌 관세 전쟁과 무역 재편 새로운 승자의 등장. 발표 제목을 던지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예상대로 관세 전쟁의 일반적 분석으로 시작해 중국과 미국의 피해, 유럽의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이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해상 물동량 증가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해상 무역이 12% 감소한 상황에서 한국의 부산항은 오히려 7%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변칙성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현상입니다. 객석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라인하르트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콜린스 교수,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닙니까? 한국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는 작은 경제국일 뿐입니다. 일시적 현상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군요. 라인하르트의 의견에 객석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에서 비웃음이 역력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이런 추세는 우연이 아닌 체계적 전략의 결과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학의 왕 교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중국 항만들의 처리량이 세계 최대인데 왜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까? 상하이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부산의 2배가 넘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다나카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일본도 섬나라로서 해양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국만의 특별함은 없어 보이는데요. 객석의 분위기가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는 제 주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의 지적은 모두 타당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위기 상황별 항만 효율성 지수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가장 최근의 코로나19 위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한국의 부산항만은 효율성 저하가 최소화되었고 회복 속도는 가장 빨랐습니다. 단순히 크기만으로 항만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대응력과 시스템 통합 능력입니다. 객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이제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박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직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데이터 너머에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요. 컨퍼런스 첫날 저녁,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갑작스러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데 박진호 연구위원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콜린스 교수님, 오늘 발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그의 유창한 영어에 약간 놀랐습니다. 흔쾌히 자리를 권했어요. 사실 교수님의 발표는 빙산의 일각만 다룬 겁니다. 박진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바다 전략은 단순한 항만 효율성을 넘어서거든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의 해양 전략은 항만, 조선, 해운을 하나로 통합한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도 3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장기 계획이었죠. 믿기 어렵군요. 이런 통합적 접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어요. 다음 날 컨퍼런스 2번째 세션,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박진호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다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강렬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합니다. 객석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세계 해상 무역 의존도 지도를 띄웠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90%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은 무엇일까요? 관세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이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환적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박이 입항하기 전부터 AI가 최적의 하역 경로를 계산하고 모든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되는 과정이었어요. 부산항의 평균 컨테이너 처리 시간은 세계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로테르담이 72시간, 상하이가 60시간인데 반해 부산은 단 24시간입니다. 놀라움의 표정들이 객석에 번졌어요. 특히 유럽과 중국 학자들의 얼굴에서 의구심이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조선업의 글로벌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한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해상 교통의 표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조했어요. 디지털 항해 시스템, 자율운항 기술, 친환경 추진 기술까지.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독일의 라인하르트 교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데이터지만 여전히 너무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고 내수 시장도 제한적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바로 그 약점이 한국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분단, 제한된 육로, 작은 내수 시장. 이 모든 것들이 한국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가장 놀라운 자료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었죠. 2020년 이후 글로벌 해운 운임은 평균 5배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그러나 한국은 자체 해운 동맹을 통해 비용 상승을 30%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의심의 시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자들은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생존을 위한 총체적 접근법입니다. 바다는 한국에게 유일한 출구였고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대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콜린스 교수님, 우리 일본도 섬나라입니다. 해상 무역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하죠. 한국만의 특별함을 과장하는 것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접근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죠. 프로젝터로 두 나라의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자동화율은 40%인 반면 한국은 85%에 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통합 수준이에요. 일본은 개별 항만 단위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전국의 모든 항만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자리에서 몇몇 일본 학자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왕 교수가 반박했어요. 중국 항만의 규모는 세계 최대입니다. 상하이, 닝보, 선전. 우리는 세계 상위 10개 항만 중 7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 않나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규모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코로나19 기간 중 항만별 운영 중단 일수를 보세요. 상하이 43일, 로테르담 21일, 롱비치 37일. 그러나 부산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어요. 이 데이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요? 독일의 라인하르트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 1월부터
비접촉 항만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AI와 로봇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죠.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셸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일자리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노동조합의 저항이 심했을 텐데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순 노동 인력을 줄이는 대신 시스템 관리와 디지털 물류 분야의 일자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항만 근로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공유한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 좀 더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항만, 조선, 해운을 개별 산업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해양 생태계로 접근했어요. 바다를 단순한 운송 경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플랫폼으로 재정의한 겁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스미스 교수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적 위기의식과 장기적 비전. 둘째,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 셋째,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죠. 다시 데이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해양 전략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촉매제가 된 겁니다. 청중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새로운 인식이 읽혔어요. 미국 MIT의 존슨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콜린스 교수, 한국의 이러한 전략이 미국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보는 시각이죠.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눈앞에서 학문적 패러다임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컨퍼런스 세 번째 날, 제 발표 주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시스템 분석을 넘어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건 박진호 연구위원과 함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며 얻은 통찰이었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아닌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객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종종 데이터와 통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 시스템 뒤에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단이 있죠.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신문 헤드라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국제 신용 등급이 추락했죠.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금을 들고 줄지어 선 한국 시민들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내놓았습니다. 총 227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에 달하는 금이 모였죠. 객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제까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나 반박의 기색은 없었어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례가 세계 역사상 있었을까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연대의식의 표현이었죠.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 학자들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감동이 읽혔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보였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네도록 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민지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때 금반지를 내셨다고 해요.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할아버지께 받은 반지였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개인의 소중함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녀의 말에 객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통계와 데이터로 가득했던 컨퍼런스장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다시 발표를 이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항만과 선박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단결하고 장기적 비전을 위해 단기적 희생을 감내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대폭 줄였고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크게 늘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를 향한 국가적 투자를 결코 줄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라인하르트 교수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연대가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은 단순한 기술과 자본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공동체 의식과 국가적 사명감이 있어요. 이것이 모든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원동력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당시 한국의 대응을 보여주었어요. 두 위기 모두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위기는 모든 나라에 찾아옵니다. 차이점은 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요. 한국은 매번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말을 마치자 객석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논쟁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의 분위기가 컨퍼런스장을 채웠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제 발표는 메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의 소규모 회의실과 달리 500석 규모의 대형 홀이었어요.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고 심지어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 해양 전략 시리즈가 컨퍼런스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었죠. 오늘은 한국의 현재, 특히 항만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 무역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학문적 방어나 설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중들은 이미 한국의 특별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부산항의 실시간 운영 영상을 띄웠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정확히 집어올리고 무인 운반차가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었어요. 부산항 신항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항만 중 하나입니다. 모든 작업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제어되고 있어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자동화율이 아니라 통합 수준입니다. 부산항의 모든 데이터는 전국 12개 무역항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죠. 청중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이 읽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냉소가 아닌 배움의 자세로 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 플랫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항만 관리 시스템이 아닙니다. 관세청, 검역본부, 해운사, 물류기업, 수출입기업이 모두 연결된 통합 생태계입니다. 수출입 절차가 기존 10일에서 단 2일로 단축되었죠. 독일의 라인하르트 교수가 감탄하듯 질문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5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대답했어요.
총 투자 규모는 약 120억 달러로 GDP 대비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접근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테크 기업 CEO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항만 시스템에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전환했어요. 부산항의 AI 예측 시스템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하버브레인이라는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해운 데이터를 분석해 물동량과 선박 도착 시간을 예측해요. 정확도는 놀랍게도 97%에 달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감탄의 탄성이 들렸어요. AI 전문가들조차 이런 높은 정확도는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점은 이 AI가 기상 데이터, 글로벌 정치 이벤트, 심지어 소셜미디어 트렌드까지 분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 전에 이미 흑해 항로 변경을 예측하고 대체 경로를 준비했죠. 객석에서 하나둘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글로벌 물류 기업의 대표들이 진지하게 필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형 글로벌 물류 회사인 월드 로지스틱스의 CEO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콜린스 교수님, 저희는 한국을 새로운 글로벌 물류 허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니 확신이 생기는군요. 그의 발언에 컨퍼런스장이 술렁였습니다. 세계적인 물류 기업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국의 미래 해양 전략 로드맵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의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초연결 스마트 항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해상 물류 플랫폼, 완전 자율운항 선박, 수소 추진 선박까지.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처음에 한국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학자들조차 이제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사회자가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한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전략이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을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기업 임원들이 몰려와 한국 대표단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가 명함을 건네고 질문을 쏟아내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컨퍼런스의 스타가 되어 있었죠. 박진호 연구위원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콜린스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세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미 존재하던 진실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한국은 스스로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국제경제저널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해양 전략이 글로벌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무역은 관세와 규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효율성과 통합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살고 있죠. 중국 국영방송의 기자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이런 성과는 중국에게도 충격입니다. 우리는 항만 규모에서 세계 최대인데 왜 효율성에서는 뒤처지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크기가 항상 효율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항만은 거대하지만 분절되어 있어요. 개별 항만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죠. 반면 한국은 모든 항만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펜으로 재빨리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유럽연합무역위원회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이유는 한국의 해양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이은 요청과 질문에 약간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단지 데이터 속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합니다. 제가 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했던 말이 모두의 귀에 꽂혔나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인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만찬장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별로 교류하지 않던 일본과 한국의 대표단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일본의 다나카 교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다나카 교수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나카는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통합 측면에서 일본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어요. 학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주최 측에서 출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응답자의 78%가 한국의 해양 무역 전략을 꼽았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박진호 연구위원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콜린스 교수님. 한국을 직접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요.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번 경험은 제게도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제네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레만 호수의 잔잔한 수면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세상은 물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한국은 이 단순한 진리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 책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바다의 제국 한국이 글로벌 무역의 새 지평을 열다. 하버드로 돌아온 지 한 달, 제 연구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한국의 항만과 해양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집필 중인 신간 원고가 쌓여 있었어요. 제네바 컨퍼런스 이후 세계적인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제안했고 CNN, BBC 등 주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학기 마지막 강의 날이었어요. 케네디 스쿨 대강당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규 수강생뿐 아니라 다른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까지 자리를 메웠죠.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그 이상한 데이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문을 열었어요. 특히 한국의 해양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강의실 벽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일반적인 육지 중심의 지도가 아닌 바다 중심의 지도였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위치는 훨씬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를 육지의 관점에서 봅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90%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나카의 질문으로 시작된 그 논쟁적인 첫 수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늘날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어요. 진정한 차별점은 세 가지입니다.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첫째, 통합적 접근법.
한국은 항만, 조선, 해운을 개별 산업이 아닌 하나의 생태계로 보았습니다. 둘째, 디지털 혁신.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 과감히 투자했죠. 셋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청중 중에 지난번 수업에서 한국을 비웃었던 학생도 보였어요. 이제 그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소평가된 적은 있어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영토 크기나 인구에서는 중견국이지만 글로벌 무역과 해양 전략에서는 이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부산항과 울산 조선소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밤바다를 수놓고 있었죠.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입니다. 작은 국토, 제한된 자원,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 이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이런 전략이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그 경주에서 앞서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학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각 대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대신 혁신에 투자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해양 전략이 담긴 로드맵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20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 운항 선박, 해상 디지털 플랫폼, 친환경 해양 에너지까지. 이것은 단순한 국가 전략이 아닌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강의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년의 학기 마지막 강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지적 호기심과 흥분이 읽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경제학부 학장이 다가왔어요. 매튜,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네. 우리 학부의 글로벌 해양 경제학 과정을 개설하는 건 어떻겠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실은 저도 제안하려고 했어요. 연구실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찰스 강의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거의 완성된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바다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원고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나라의 혁신적 접근법이 어떻게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학자로서 가장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세계 경제의 지평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국제경제학자로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